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핵심 요약본입니다. 여기 보면 7가지 주요 지원 내용이랑 또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비율 같은 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사회 안전망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께서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그 핵심을 이해하는 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그 중위소득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 소득의 몇 퍼센트냐 이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는 점이죠. 보시면 32%부터 50%까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착착 달라지는 뭐랄까 계층적인 구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뭐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계 유지부터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은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출산이나 사망 같은 좀 특별한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256만 원 정도 될 때 월 82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정말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저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선이 조금씩 높아지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퍼센티지만 다른 게 아니라 지원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 가구,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 고치는 비용, 수선비를 지원하는 식이죠. 자료에도 보면 서울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 원까지 임차료 지원 가능하다. 이런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보니까 본인 부담금을 확 낮춰주고 외래는 한 1, 2천 원, 입원해도 10% 이내 뭐 이런 식이고 교육급여도 초중 고별로 학용품비나 수업료까지 포함하는 걸 보면 각 영역의 필요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런 소득 기준과는 좀 별개로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항목들도 있어요. 바로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인데요. 아, 해산 장제요? 네, 출산 시에는 1인당 70만 원, 근데 쌍둥이면 140만 원이고요. 수급자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건 소득 수준보다는 뭐랄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 그런 시점에 맞춰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출산 후 60일,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속적인 지원이랑 또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일회성 지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자활급여, 이건 또 성질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역할인가요? 아, 네. 자활급여. 이건 이름 그대로 자활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상담이나 취업 연계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급자가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보다 능동적인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다른 급여들이랑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이죠.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결국 이 중위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선을 가지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처럼 정말 다양한 층위의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출산이나 사망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고 또 자립을 위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와, 정말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정부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게 대략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걸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하죠. 뭐 개인적인 상황에 비춰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을 이해하는데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기준선들이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조정되잖아요. 그 변화를 따라가 보면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 모든 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 이건 결국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대적인 기준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고민해 볼 때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